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맥주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통풍이 있으셔서 치맥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통풍이 있어도 치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이고 그리고 통풍 환자입니다. 그리고 가끔 치맥을 합니다. 통풍 때문에 술은 소주만 드신다는 분도 뵙고 또 고기 못 드시고 채식으로 돌아서신 분도 봤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 이 방송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풍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허민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해의료원 류마티스 내과 허민영입니다. 네, 선생님께 오늘 통풍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통풍이 선생님 그럼 여름철에 더 심해지는 질환인가요? 네, 실제로 여름에는 통풍 환자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늘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5년에는 통풍 환자가 33만 명쯤, 그리고 2019년에는 거의 50만 명이 육박하는 통풍 한 해에 환자가 50만 명요? 예, 와, 진료를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여름에 약간 더 통풍 환자가 증가하는데요. 이거는 예. 아무래도 여름이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네.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면서 탈수가 되기 쉽고 네. 그리고 이제 모임을 즐겨 하시면서 예. 음주나 예. 또 육류를 많이 즐겨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모임도 많아지고 술 마실 일도 많아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뭐 이런 모든 게 다 통풍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통풍 환자들 보면 저는 여성분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셔도 거의 다 남성분들인가요? 네. 통풍은 중년 남자의 질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네. 실제로 환자를 봐도 40대 남자, 50대 환자가 주를 이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30대, 50대, 60대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통풍 환자 100명을 전체로 봤었을 때 100명이라고 치면 7, 8명만 여성 환자이거든요. 예.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술을 더 많이 드시고 즐겨 드시고 좀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요. 네. 여성 환자분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하. 예, 여성 호르몬은 강력하게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 환자의 경우 물론 통풍이 드물지만 특히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폐경기 이후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통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라고 여쭤보면 뭐 되게 아프다, 네. 맥주, 네. 엄지 발가락 요 정도입니다. 네.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요산인 거죠, 요산. 네. 선생님. 이게 통풍은 요산 때문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통풍은 요산이 몸속에서 과도하게 높아져서 이 과도하게 높아진 요산이 관절이라든지 관절 주위 또는 콩팥에 결정으로 쌓이면서 네.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퓨린과 그리고 요산, 통풍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요산은 퓨린이란 물질이 대사돼서 생기는 건데요. 네. 이 퓨린이란 물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을 한 성분입니다. 네. 주로 몸속에서 체내 대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70%,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해서 퓨린이 생성되는 것이 3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가 되고 요산은 매일매일 소변이나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콩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요산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퓨린이 과도하게 생성돼서이기 때문이고 네. 두 번째는 콩팥으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다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퓨린이 요산이 되고 이 요산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생기는 게 결국 통풍이다 이 얘기인데 퓨린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인 건 거죠. 네, 퓨린은 세포 안에 핵산 안의 성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몸 안에 필수적으로 있고 예. 반드시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사 물질로 이제 나오는 게 요산인데 이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나 아니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치맥이 보통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치킨이 문제인가요? 맥주가 문제인가요? 둘 다 문제인 건가요? 둘 다 약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 맥주 특히 문제입니다. 네. 예, 아무래도 30대에서 50대까지 남자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술 드시면 안 돼. 어떤 술이 좋은가요? 술 네. 좀 종류를 권해주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예, 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종류의 술은 다양한 양의 퓨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것처럼 맥주가 제일 많은 양의 퓨린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약주나 막걸리는 좀 양이 적고요. 네. 와인이나 소주, 위스키 등은 거의 퓨린이 검출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소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중요한 것은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알코올은 몸속에서 대사가 되면 퓨린 유도체로 대사가 되고 아하. 또 콩팥으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술을 드실 때 퓨린이 많이 드신 술을 드셔도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드셔도 예. 요산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술은 알코올이 다 들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통풍을 만들 수 있고 맥주는 알코올에다가 퓨린까지 들어 있으니까 더 잘 만드는 거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안전한 술은 없다. 그러면 자, 안전하지 않다고 치고 그러면 술은 몇 잔까지 마셔도 돼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기준 같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퓨린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mg 이상 드시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네. 150mg 이하로 드시도록 권하는데 일단 맥주는 한 캔이 벌써 150 가까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통풍 환자가 맥주를 드시게 되시면 네. 통풍이 그 다음날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코올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는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15g 이상이면 환자의 3분의 1이, 30g이면 환자의 반에서 50g 이상이면 대부분의 환자가 통풍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양이 소주 한 병이 보통 5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주 한 병이 50g. 네. 예, 즉 말해서 소주를 한 잔 반 정도 드실 때는 조금 괜찮다가 예. 두 잔 드실 때부터는 통풍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건 알코올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주 한 잔 정도면 안전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내기가 쉽지가 않죠. 예, 문제는 술을 드실 때 술만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안주가 있지. 이제 음식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술은 무조건 이제 통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음식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선생님. 어떤 음식들이 또 퓨린이 특별히 많은가요? 네, 제가 이제 그림으로 퓨린이 많은 음식과 퓨린이 적은 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퓨린이 많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0g당 150mg 이상의 퓨린이 든 음식을 퓨린이 많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 50에서 150 정도 사이에 있는 음식을 퓨린이 중간, 그리고 퓨린이 15mg 이상인 이하인 경우를 예. 퓨린이 적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육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육류는 우리가 말하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음식들은 퓨린이 중간쯤 중간쯤. 들어있는 음식으로 보고요. 예. 특히 내장류 고기, 예를 네. 들어서 곱창이라든지 예. 순대, 그다음 간, 허파 이런 육류들은 굉장히 퓨린이 많이 든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해산물들을 보시면 해산물 중에서는 흰살 생선은 퓨린이 중간쯤 들어있는 그러네요. 것으로 분류되고요. 예. 등푸른 생선, 특히 이제 고등어나 청어, 그리고 이제 멸치 이런 것들은 퓨린이 굉장히 많은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몸속에 있는 퓨린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만들어지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풍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양한 원리로 이제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여기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과하다든지 네. 그다음에 탈수가 되는 여러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겹치면서 통풍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런 음식들이 보면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네. 흰살고기들, 뭐 돼지고기, 쇠고기 중간 정도의 등급의 그 음식들이긴 합니다만 버섯류도 있고요. 이런 음식들은 계속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라서 네. 이런 거 다 못 먹게 하면
절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 예,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는 거고 차라리 이런 분들은 조금씩 드시면서 오히려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는 내가 이제 스님이 된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많이 예. 하시거든요. 예. 예, 실제로 우리가 통풍에서 퓨린이 적은 음식은 보시는 것처럼 계란이라든지 유제품 그리고 대부분의 채소는 많이 적게 들어가 있지만 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콩류나 버섯류는 또 중간 정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중간 정도의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예. 적게 드시는 음식은 많이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요산 수치가 약물을 복용하면서 적절하게 낮은 수치로 지속을 하게 되면 네. 음식을 좀 음식 조절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예, 그렇죠.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예. 어느 정도 통풍 악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드시면서 네. 음식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요 표에 나와 있는 음식 말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젊은 통풍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로 요즘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같은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액상 과당의 문제인데요. 예. 이 액상 과당에는 일반적인 과당이 굉장히 높게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단맛이 나는 것은 이제 뭐 설탕도 있지만 설탕 말고 이제 과당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음료수라든지 또는 감미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액상 과당을 영어로 하면 하이프럭토즈 콘 시럽이라고 해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시럽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인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의 양보다 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액상 과당을 섭취하게 될 때 이 음. 과당이 빨리 퓨린 유도체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단 음식을 드는 것보다 급격하게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예. 통풍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아이들이 뭐 맥주를 마시나요? 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젊은 나이가 돼서 자꾸 통풍 환자가 많아지는 게 알고 봤더니 단 음료들, 단맛이 네. 나는 음료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풍도 대사질환이라서 사실 뭐 고혈압, 당뇨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외로 살을 빼는 과정에서 통풍이 발병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통풍 악화의 인자는 크게 세 가지로 꼽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음주, 두 예. 번째가 음식, 그리고 세 번째가 운동입니다. 운동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은 또 통풍의 악화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포가 요산을 과다하게 많이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콩팥에서 요산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는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운동은 일시적으로 급성 통풍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보통 이제 운동을 하면 탈수가 되면서 요산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운동을 할 때 생성되는 운동 에너지가 퓨린으로 대사되기도 하고요. 네. 또 운동에서 만들어지는 젖산이 요산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 뜻이 운동을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대신 운동을 하시면서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예로 드는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 네. 프로틴 막 드시면서 예. 운동하고 뭐 그때 살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동하시다 보니까 통풍이 와버리는 경우가 네. 있고 근데 진짜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홈 트레이닝 네. 어디 가서 PT를 받으시면서 다이어트도 하면서 프로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지발가락이 확 부어 오르더라. 이러면 정말 그게 통풍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충분한 물을 드시면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날은 반드시 음주를 하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퓨린이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은 그날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젊은 사람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섭취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게 원리로 생각하면 이제 결국 퓨린으로 대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시면서 땀이 많이 흘리고 물은 네. 제대로 드시지 않고 예. 단백질을 섭취하신다든지 예. 또는 운동을 하고 나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또 이제 어울리시면서 육류를 드신다든지 하면 통풍이 생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적어도 운동을 하시는 날은 가능하면 퓨린이 시기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 모임도 그렇고 등산 모임도 그렇고 운동 모임도 그렇고 사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같이 한잔하는 그 재미에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눈치를 딱 채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산하면 또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건강검진 다들 받으시니까 요산 수치가 자꾸 올라가 있습니다. 뭐 8점 얼마, 7점 얼마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요산 혈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엄지발가락이 안 아픕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건가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검진에서 요산 항목이 포함되면서 이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고요산 혈증으로 진료실을 찾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기준으로는 7.0mg/dL 이상, 네. 여자는 6 이상인 경우를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고요산 혈증은 굉장히 흔합니다. 예.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고요산 혈증이고 예. 통풍 환자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통풍 환자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고요산 혈증 환자의 5명 중에 1명 정도만 통풍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산의 수치가 높을수록 즉 말해서 6에서 8 정도가 아니고 9나 10 이 정도의 많이 수치를 높네요. 유지하시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분들은 통풍이 생길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환들이 같이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비만이라든지 예. 뭐 대사성 증후군, 고혈압,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네. 경우들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환들이 숨어서 이 요산 수치를 올리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것 그 자체가 치료의 대상은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는 신호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예. 고요산 혈증이 9나 10 이상인 경우에 음.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풍 증상이 없는 사람이 예.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고요산 혈증 같은 경우는 콩팥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에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과에 따라서 또는 국가에 따라서 음. 이렇게 높은 고요산 혈증을 어떻게 치료하는가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일단 그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일단 약간 긴장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엄지발가락이 주로 많이 아픈데 진짜 아픕니다.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환자분들은 이 네. 통증을? 환자분들이 이제 죽을 만큼 아프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못 걷습니다, 일단.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은 통증이 이제 견딜만하다, 약을 먹으면 조절된다, 보통 예.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통풍 환자는 통증이 굉장히 격심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발을 전다든지 네. 휠체어를 타시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예.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있으면서 열감이 있고 예. 관절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새벽에 증상이 생기고요. 예. 아주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겨서 보통 하루 이내에 통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증상이 만약에 저녁에 생겼을 때 긴가민가 하시다가 새벽에 증상이 격심해져서 예.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일단 증상이 깔아앉게 되면 보통 2주 내에 깔아앉게 되고 그 증상이 깔아앉고 난 후에는 증상이 씻은 듯이 낫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초봄에 봄맞이 자전거를 하루 종일 타고 저녁 때 와서 이제 맥주랑 고기를 먹었다가 그날 밤에 엄지발가락이 확 부어올라서 뭐 딱 지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입니다. 엄지발가락도 이렇게 그 발톱 있는 부분이 아니라 뿌리 쪽입니다. 뿌리 쪽. 그래서 그 여성분들 왜 하이힐 오래 신으시면 무지외반증 튀어나오는 그쪽 부분이 되게 붓고 아픕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 아플 만한 다른 원인들도 사실은 있죠. 무지외반은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질환들도 있죠. 비슷한. 네. 이제 엄지발가락이 주로 아픈 원인이 통풍 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외반증이라든지 네. 골관절염, 또 예. 봉화직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 젊은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이힐을 신어서 발이 너무 꽉 끼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통풍 외에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통풍에서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흔하게 아픈 이유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엄지발가락이 몸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서 네. 이제 체온이 가장 떨어진 부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아무래도 깔아앉으니까 예.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가장 먼. 예.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이제 발가락의 가장 멀리 있는 관절이 아파야 되는데 이제 뿌리 쪽 관절이 주로 아픈 것은 뿌리 쪽 관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이제 등산이나 이제 예. 발을 많이 쓰시는 운동, 예. 뭐 축구라든지 자전거를 한다면 예. 조금 더 통풍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실 수는 있겠죠. 예, 이게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올 수는 있는 거죠. 가장 흔한 게 엄지발가락이긴 합니다만은. 네,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환자의 반 이상은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오시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발목, 무릎, 발등, 발 뒤꿈치, 다른 발가락 관절과 같이 무릎 아래쪽의 관절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무릎 아래쪽 관절에서 생기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맨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 손관절이나 뭐 어깨 관절 같이 상지 관절로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물론 통풍이 진행하고 나서는 모든 관절에 다 생길 수 있긴 합니다. 예, 뭐 운동을 많이 하시고 땀을 많이 흘리고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드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되게 손가락이 아프다 이러면 그건 통풍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데 네. 발가락이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거의 100% 통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고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풍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급성기가 있고 만성기가 있고 병의 진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경과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경과가 어떤지부터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통풍의 단계를 아는 것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우선 통풍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첫 번째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 단계, 네. 두 번째가 급성 관절염 단계, 네. 세 번째가 이런 급성 관절염이 자주 반복되는 간헐적 증상 시기 또는 간기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진행한 만성 결절성 통풍 시기가 있는데요. 네. 무증상 고요산 혈증 시기와 급성 관절염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간헐적 증상 시기란 일단 통풍이 처음에 증상이 생기고 나서 두 번째 증상이 생기기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점점 통풍이 잦아지고 통증이 있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예. 실제로 이 간헐적 증상 시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요산 수치는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간헐적 증상 시기가 너무 잦아지면 우리가 결국은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질병이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단계는 결정이 결절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예. 형태인데요. 이것은 관절 외에도 여러 부분에 덩어리가 생길 수 있고 예. 또는 이런 결절이 터져서 이제 하얗게 비지 같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하얀 고름이 나온다고들 예. 뭐 묘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고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요산 결정이 돼서 나오는 예. 거죠.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처음에 증상이 없는 그냥 증상 없이 요산만 높은 이 상태에서는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급성 통풍이 오면 어김없이 병원을 다 오십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이때 그럼 선생님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네, 급성 통풍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왜 생겼는지 악화인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우선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구용 약제로 진통제나 소염제를 쓰게 되고요. 예. 또는 관절 내에 직접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치료들은 급성기에만 쓰는 치료들이고 네. 이제 이 급성기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 사실 하루 이틀 새 거짓말처럼 좋아집니다. 예. 그 뒤로는 이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 이런 거죠.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았구나 나는 끝
병원에 안 옵니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간헐기로 넘어가는데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급성 통풍 시기에 때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자주 오시고 만성 결절 시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시니까 이제 겁이 나서 오시는데요. 네. 네, 통풍 간헐 시기, 즉 증상이 없는 시기에서는 병원에 아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간헐적 시기에서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신데요. 예. 그런 경우는 통풍이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생기시는 경우. 네. 그래서 2번 생기시면 그냥 치료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선생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1년에 2번 이상 생기는 환자분들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가 3분의 2고 3분의 1 환자 정도만 이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통풍이 있으면서 콩팥 수치가 안 좋으신 분, 네. 또는 통풍이 있으면서 결절이 있으신 분, 네. 통풍이 있으시면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 네. 요로결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횟수가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생기셔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1년 내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재발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재발을 염두에 두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 3분의 2는 치료를 이때 안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안 아프니까.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네. 만성 결절성 통풍의 단계로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만성 결절성 통풍이 이제 관절을 손상시키고 관절 모양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움직임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때 결절은 관절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콩팥에도 쌓이기 때문에 예. 요로 결석을 일으키기도 하고 예. 만성 신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 네. 다른 질환들이 잘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통풍 환자의 3분의 1이 고혈압 네. 또는 비만, 그리고 환자의 반에서 대사성 질환,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만성 결절성 통풍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간헐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통풍이 사실 무서운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관절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질 수 있고 또 다른 고혈압, 당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약을 증상이 없는데도 지금 5년 넘게 계속 총 10년 동안 약을 먹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좋아진 게 뭐냐면 콩팥 수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상과 비정상의 중간쯤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고 있었는데 점점 정상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들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엄지발가락에도 요산이 쌓여 있고 콩팥에도 요산이 쌓여 있을 것이다. 이걸 약을 계속 오래 먹으면 얘네들이 그러면 씻겨 나가나요,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로 요산 수치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정상 이하로 유지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남자인 경우에 7 이상, 여자인 경우에 6 이상이 과요산 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통풍 치료에서는 그 수치를 훨씬 낮춰서 6 이하로 유지하든지 예. 결절이 있거나 통풍이 너무 자주 생기는 경우는 5 이하로 요산 수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시는 경우는 통풍이 결정화된 단계에서 네. 점점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와. 그런데 물론 매우 큰 결절은 약을 드신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시지는 않겠지만 예. 크기는 조금 줄어드는데 네. 이렇게 큰 결절이 없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급성기 치료랑 만성기 치료는 통풍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급성기 치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데 주로 목표를 두고요. 예. 그다음에 만성기 치료인 경우는 동반 질환을 잘 관리하고 예. 고요산 혈증 치료제를 이용해서 네. 요산 수치를 정상 이하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예. 고요산 혈증 치료제는 2가지의 기전으로 보통 요산 수치를 낮추게 되는데요. 예.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게 퓨린이 많이 생성되거나 콩팥에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제는 이와 반대로 퓨린이 요산으로 대사되는 과정을 방해해서 요산 수치를 낮추거나 예. 또는 콩팥으로 요산을 많이 배출시켜서 몸속의 요산을 낮추는 이 2가지 기전으로 해서 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급성기 치료는 이제 불이 확 붙었을 때 그때 그냥 불만 끄는 약인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약을 계속 드시는 건데 이 계속이라는 게 선생님 그러면
평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내과 질환은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많으신데요. 예. 이제 환자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평생 드시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은 받아들이시는데 네. 이제 통풍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에서 간헐적 증상 시기가 지속이 되시면 결국은 고요산 혈증이 지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장기에 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예. 문제가 되는 게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시기 때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끊으면 예, 끊으면. 그렇죠. 예. 네, 임의로 중단하거나 또 증상이 있으면 또 임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요산 혈증 치료제는 요산을 강화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임의로 중단하거나 네. 임의로 시작하는 경우에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반대급부로 급성 통풍 증상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뭐 약 드시면서 뭐 약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뭐 부작용 얘기도 뭐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약에는 모든 약에는 효과도 있고 나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약제를 선택할 때는 이제 주치의가 네.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물론 뭐 없는 약은 없겠지만 주치의의 선택에 따라서 약제를 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통풍인데 지금 약 안 드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퓨린이 많은 시기를 드실 때는 물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요산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시면 충분히 퓨린이 중간 정도의 음식은 드시면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식이 습관을 잘 지키면서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름이시니까 운동 많이 하실 건데요. 운동하실 때마다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운동하시고 그다음 이제 음주 운동하시는 날은 가능하면 음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오셔서 통풍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허민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통풍 발작이 10년쯤 전에 왔고요. 그 뒤로 계속 약을 먹고 있고 마지막 통풍 발작은 5년 전, 그리고 5년 뒤로는 지금 계속 발작이 없이 편안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산 수치도 5 정도고 콩팥 기능도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치맥도 안심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그런 날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